지금의 그 매매시장 강세는 비아파트 기피 현상에 따른 매매시장 강세와 신생아론 같은 그런 유동성 공급이라고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우리도 네. 지금은 유동성이 좀 있으니까 회전율이 높고 이때 열심히 빠져나와라.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정말 좋아하시는 분이죠. 이제 점차 한국의 오피니언 리더로 계속해서 성장하고 계신 우리 최부심의 최상욱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최상욱입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최근에 이제 부동산 가격이 특별히 이제 수도권 그리고 특별히 서울을 중심으로 가격이 굉장히 많이 급등하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이 현상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기본적으로 수도권 그러니까 매매 가격은 임차료에 정상관을 하거든요. 네네네. 전세 오르면 매매 오르고 전세 하락하면 매매 하락하고요. 네. 그런데 전세가 강세가 작년 하반기부터 굉장히 추세적으로 나타났는데 네네. 작년 하반기에 전세가 강세가 막 나타날 때만 하더라도 네. 전세도 사실은 대출을 먹고 자라기 때문에요. 그렇죠. 전세 대출과 전세 가격이 또 정상관했었어요. 네. 작년 4분기부터는 전세 대출이 없는데도 전세가가 상승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그때 꽤 많이 포스팅을 하면서 나 이유를 잘 모르겠다 막 이렇게 이제 했었습니다. 네네네. 그러다가 올해 3월 정도 됐을 때 결국 원인이 밝혀졌는데 네. 국토부도 그때부터 그 보도 톤이 조금 달라졌는데 비아파트로 불리는 빌라 기피 현상이 나왔던 거예요. 네네. 지난 2년 동안 꽤 심한 수준으로. 소위 말하는 사기. 예, 전세 네, 사기가 전세. 너무 심하니까 다들 빌라 전세 한 절반 정도는 살다가 월세 전세가 절반이었는데 네. 이제는 월세가 80%고 전세가 20%니까 빌라 전세는 없어진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는 그 빌라 전세 사시던 분들이 소형 아파트 전세로 넘어오시게 된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소형 아파트 전세로 넘어오니까 사실 전세도 대출 먹고 자라긴 하지만은 우리 전세 시장이 뭐 소위 1000조 시장이면은 200조만 대출이니까 네. 800조는 자기 자본인데 그거는 이제 꼭 대출만은 아니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넘어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소형 아파트 전세가는 올라가고 네. 이게 그러니까 미시적인 상황에 나오는 문제였던 겁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전세 강세가 굉장히 강세로 가면서 종국에는 그냥 매매가 강세까지 간 건데요. 그동안에는 전세 강세가 막 나오는데 매매가가 약세일 수 있었던 거는 어느 정도 정부가 규제도 하고 대출 규제도 하고 이런 좀 직접적으로 누르는 정책들도 있었는데 네. 그리고 4.10 총선 이후에 뭐 시장에서는 야당에서 혹시 규제책을 낼까봐 조금 쫄아 있었던 게 있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5월달 초에 그 지도부들 발언하는 거 들어보면은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면제하겠다. 아니면 아예 그냥 종부세 폐지하겠다. 네. 이런 발언들을 하면서 굉장히 완화적인 스탠스를 딱 밝혔고 네. 시장에서는 그거를 마치 연준위원 발언처럼 정말 완화적인 발언을 하니까 매크로 이벤트로 받아들여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그냥 거시적으로 보면은 주택가의 강세는 임차료 강세와 함께 매매가 강세가 나오는 거고요. 네. 제도적으로 뭔가 규제를 할 것 같은 그런 억제기도 없어졌다는 그런 안도랠리가 있는 거고요. 네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에 국토부 주택토지 실장도 그런 인터뷰를 했거든요. 이거 오래 못 간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강세는 오래 못 간다. 그러면서 앞서서 지금의 그 매매시장 강세는 비아파트 기피 현상에 따른 매매시장 강세와 신생아론 같은 그런 유동성 공급이라고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우리도. 근데 신생아론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 대상이 제한적이고 그 다음에 자기네는 거래 데이터를 받아보고 있으니까 현재 매매가 강세가 나오고 있는 건 서울의 완전 초고가 주택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건 신생아로 사는 게 아니다. 네네. 그래서 신생아는 그거랑 무관하고 매매시장 전세가 강세로 매매가 강세 비아파트 기피 현상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자기네도 드디어 인지하고 있다.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 매입 임대도 하고 2만 원 뭐 추가 신규 택지도 공급하고 뭐 등등등 이런 얘기를 한다는 식으로 대응을 했거든요. 그래서 원인이랑 현상이랑 그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여기에 시장이 지난 21년 이전과 지금 뭐가 달라졌냐? 저출산이 있거든요. 저출산으로 인해서 지금 시장 참여자들은 지방에 있는 주택들을 적극적으로 매수하기보다는 그 돈이면 수도권에 있는 준신축 산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수도권의 차별적인 강세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 수도권 안에서도 당연히 점점 사람들은
더 서울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더 심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저는 이게 좀 피크아웃스러운 그런 강세장이 시작이 됐고 그런 기조가 조금 갈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1년도 강세장하고 지금의 강세장하고 틀린 건 21년도는 부동산의 전체 강세였고 네, 모든 지방. 네, 근데 이번에는 지방은 올라오지 않고 심지어 지금 주간 동향으로는 지방광역시가 마이너스예요. 계속. 서울이 주간 0.2%로 코로나 수준의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방은 전세 매매 둘 다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뭐 완전히 이격이 벌어지는 특별한 네네. 특이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자산시장 전부의 붐업이라기보다도 좀 차별적인 흐름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서울 안에서도 그러니까 강북 일부 구나 금천구나 몇 개 지역은 굉장히 미미하고 오히려 고가, 초고가로 갈수록 세거든요. 그리고 중신축으로 갈수록 세고. 네. 그래서 그냥 정말 알짜 자산으로 막 굉장히 집중되는 경향이 있고 강세장이라고 하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올랐다고 물론 지수가 올라가니까 강세장이지만 네. 개별 종목들이 이제 하락 종목이 더 많으면은 조금 네. 강세장 분위기가 없는 거랑 유사하게 지금도 초고가 시총이 큰 그런 지역의 주택 가격만 정말 막 랠리하고 있다 보니까 네.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초고가 주택은 조금 뭐라 그럴까 그 차별적 소비, 그래서 뭐 그걸 이제 과시적 소비라고 서스타인 베블런이 얘기한 것처럼 과시적 소비의 하나로 지금 소비되고 있는 거 아닌가. 왜냐면 100억 이상의 아파트들이 네. 지금 상당히 가격이 올라가면서 매매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영역은 사실은 경기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네, 원래 자산 가격 등락은 경제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네. 저는 그런 얘기를 얼마 전 제 지인이 옥수동에 있는, 동네까지 나왔는데 옥수동에 있는 아파트를 팔고 싶다고 자기가 조합원이었으니까 아파트 준공가이 돼가지고요. 근데 그 아파트가 이제 한 40평대 되니까는 한 19억에서 20억 사이인가 봐요. 근데 그 아파트를 이제 팔 수 있을 때 제가 좀 파는 게 어떠냐? 왜냐면은 다른 자산도 많다. 네. 왜냐면은 그분 생각은 서울에 지금 가격들이 이렇게 올라갈 때 부동산이라는 거는 위계가 있거든요. 네네. 입지가치 상품가치로 표현되는 게 임차료고 임차료의 수준에 따라서 그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가장 초고가 말씀하셨던 그런 완전 하이엔드 주택 같은 경우에는 상한이 없겠죠. 네, 어느 정도 뚜껑이 열려져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업사이드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그 위계가 쭉 내려간다 생각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 자기 층 안에서 움직이게 되거든요. 이거를 마치 연어처럼 역주행할 수가 없습니다. 네. 서울의 어떤 임차료 6억인 동네가 임차료 8억인 동네의 아파트 가격을 넘을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임차료가 다 입지가치의 총합이니까. 네. 그러면은 맨 꼭대기에 있는 거는 천정이 없지만 그 칸에 있는 거는 한계가 있다 치면은 그런 주택들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한이 어느 정도 눈에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겠죠. 이게 올라도 이 정도구나라고 생각할 거니까 이제 처분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언제든지 팔 수 있다는 생각이 여기 깔려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했던 얘기는 지금은 이제 매수자들도 많고 분위기도 올라오니까 팔 수도 있어 보이지만 그 사시는 단지의 30% 이상이 팔아야 되겠다고 동시에 생각했을 때는 절대 거래할 수가 없다. 서울의 아파트는 190만 채 있고 1년에 6만에서 8만 건 거래가 된다. 1회전을 하기 위해서는 25년 정도가 소요가 된다. 그래서 단지에서 뭐 한 10%만 판다고 해도 난리가 나는데 그 이상이 팔겠다는 마음을 가졌을 때 어떻게 되겠냐. 그래서 정리할 수 있을 때 정리하고 유동성이 풍부한 자산으로 지금 서울에 있는 주택들이 고가 주택인 경우에는 12억 넘는 초고가 주택부터는 꽤 큰 돈이거든요.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이 너무 비싼 집만 봐서 그렇지 10억이라는 돈도 굉장히 큰 돈이지 않습니까? 25억이면 중소기업 하나 새로 차려가지고 네, 정말 엄청 큰 돈인데 네. 사람들이 집만 보다 보니까 이게 내가 이걸로 뭐 남들도 다 이 집 갖고 있는데 이런 색깔들을 하셔가지고 저는 그 돈은 정말 큰 돈이고 그걸 가지고 살 수 있는 자산군도 굉장히 많고 근데 지금 서울 아파트가 유동성이 굉장히 넘치는 것 같지만 유동성 부족히 들어갔을 때는 그냥 정말 못 팔 수도 있다. 그래서 정리할 수 있을 때 좀 빨리 정리하고 그러니까 다른 자산, 유동성 풍부한 자산군으로 가는 게 어떠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초고가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어떤 밸류에이션의 영역이 아니라 과시형 영역이니까. 네, 그거는 뭐 그렇죠. 200억이든 300억이든 400억이든 500억이든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과시하기 위해서 나올 것 같은데 오히려 그 밑단에 있는 이제 중산층들이 소위 사는 뭐 대출금 걱정도 하고 뭐 소비도 할 때 고민도 좀 하고 소득도 걱정을 하고 하는 이런 세대들은
제가 거기에 살고 있는 그 아파트의 밸류에이션은 좀 과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오히려 좀 들더라고요. 초초고가는 그건 어떻게든지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외국처럼 네. 뉴욕처럼 뭐 2, 300억짜리 그런 거야 뭐 특수한 주거로 그냥 가는데 우리나라처럼 2, 30억에서 10몇 억에서 2, 30억 사이의 이 집들은 그 어떤 가지고 있는 효용 가치 대비 또는 밸류에이션 측정이 조금 고평가 아닐까 그런 고민들을 좀 하게 네. 되더라고요. 지금 예를 들면은 저도 솔직히 말하면은 뭐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주택 가격이 20억이래요. 네. 근데 주택 가격이 20억으로 임차를 돌리면은 임차 소득은 총자산 기준으로 몇 %짜리냐면은 2%도 안 돼요. 네. 그러니까 20억으로 그러니까 20억이라는 거는 서울 기준 전세가 2배니까 전세 10억이죠. 네. 전세가 10억이면은 4%가 일들하면 4천만 원 정도 연에 버는 거죠. 그럼 20억 주택으로 4천만 원 정도 생겨요. 월에 한 330만 원 정도 받아요. 그러면은 2%짜리 자산이라는 거예요. 1.65%죠. 네. 네. 세금까지 고려하면은 이제 2천만 원 넘으니까는 종소수에 들어가니까 이제 네. 더 낮아지는데 네. 그냥 미국 MMF만 넣어놔도 5.5% 나오는데 네. 그 돈을 그러니까 그게 월세를 받으니까는 이제 좀 굉장히 좋은 자산처럼 보이지만은 퍼센티지로 따지면은 좀 안 좋거든요. 근데 왜 사람들은 이거를 익스큐즈 하냐면은 그분의 그 20억짜리 주택의 매입 원가는 사실은 10억이었잖아요. 지난 15년 이전부터 지금 2배 났으니까 네네. 그분은 한 10억 이전에 그걸 사셨는데 20억짜리 올라서 평가이익은 좀 크게 올랐고 네. 그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임차 소득도 생기니까 네. 그냥 아주 큰 불만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만약에 20억에 지금 팔 수 있다고 하면은 그걸 처분하셔가지고 그 처분가의 기준으로 투자를 하신다면은 뭐 대출 상환하고 등담은 조금 감소하겠지만 퍼센티지가 훨씬 높아지니까 지금 5% 넘는 자산이 많으니까 그러면 훨씬 더 큰 소득이 생기실 텐데 네. 그걸 안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좀 잘 모르겠고 근데 인간은 항상 합리적이지는 않으니까요. 아니, 그건 이제 네. 미래 가치가 올라갈 거라고 보는 거죠. 주식도 뭐 사실은 네. 미래 올라갈 거라면 오히려 더 살려고 하지 안 팔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올라가는 자산은 많으니까 네. 그런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여기 그동안에 올랐으니까 앞으로도 항상 예, 맞습니다. 그 관성이 작용하니까요. 네, 네. 사람들은 사실은 저한테도 제 댓글에도 많이 달려요. 그럼 부동산 말고 뭐 해야 되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이 결국 그 자산 증식의 큰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게 지금 비싸지고 있다는 것도 알겠는데 그거 팔고 나면은 뭐 주식은 위험해 보이고 네. 그럼 뭐 미국 주식은 해야 되는데 뭐 잘 모르겠고 또 몇 개 종목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주식을 부동산 금액만큼 크게 하시는 분은 의외로 작거든요. 변동성이 크니까 무섭죠. 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막 이런 질문 하셔가지고 저는 그냥 공모펀드든 사모펀드든 이제 그런 펀드를 통해 가지고 전문가들한테 맡기는 것도 좋다. 그러니까 제가 주장하는 바는 이런 거였습니다. 그렇게 큰 돈이 직접 운용하시게 되면은 그게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부동산 가격 동향조사 나올 때마다 마음이 이제 흔들흔들하고 지수 볼 때마다 흔들흔들하게 된다. 결국은 내가 핸들링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일도 잘 안 된다. 그리고 집이 막 많은데 지방 주택 가격 빠진다 그러면은 내내 걱정되고 실거래가 체크하고 이러면서 뭐 어느 세월이 일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제가 잘한다고 생각해서 막 이렇게 했었는데 제 자산 일부를 그 펀드에 맡기고 나서부터 든 생각은 뭐냐면 너무 좋더라고요. 그냥 잘 해줄 걸 아니까 진짜 너무 좋았고 그래서 요즘은 제가 다시 펀드 전도사가 돼야 되겠다. 그냥 그리고 솔직히 사모펀드도 과거에는 이제 3억 원이라는 돈이 가입 허들인데 수도권 아파트 파시면 다 가입할 수 있거든요. 진짜 요즘 정말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그래서 아니 수도권 아파트 팔면 옛날에 사모펀드가 부자들의 전유물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산 가격이 너무 크게 상승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진짜 사모펀드 들어서 사모펀드를 통해서 국내외 주식이든 다른 금융상품에 합리적으로 투자하게 된다면은 훨씬 일드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요즘 많이 하고 다닙니다. 그러면 제 댓글에 맨날 달리는 거는 뭐 또 틀렸구나 막 이러면서 막 정말 틀렸구나 이러면서 달리는데 뭐 그냥 뭐 어쩔 수 없다 생각하고 지금은 아까 저희가 가격에서부터 이 얘기가 시작이 됐는데 결국은 임차료가 상승하면은 매매가 상승하는 거는 불변의 진리거든요. 근데 다만 어느 순간부터는 임차료가 상승한다 하더라도 멀티플이 꺾이는 구간에 오게 되면은 결국은 임차료 상승을 멀티플이 그 하락하면서 상쇄하는 구간이 오게 되고 저는 그게 이제 10년 남았다고 생각하는 건데 아까 서울 주택 얘기를 들면서
전국에 우리나라 전체 주택의 회전율이 거래량이 1년에 아파트가 100만 건이 돼요. 네. 100만 건이 약간 안 됩니다. 80만 건 정도 되는데 아파트는 이제 공동주택은 1,500만 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얘도 한 15년, 18년 걸려요. 한 바퀴 네. 도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미 저는 정리에 나서야 되는 시기라는 생각이 약간 들고, 실제로 미국과 일본으로 가면은 그 회전율이 몇 %일 것 같습니까? 주택시장 회전율이. 미국의 경우에는 회전율이 일본이 가장 낮고요. 네. 2%도 안 되니까 50년 걸리고요. 네. 미국은 4%, 3% 정도 되니까 35년 정도 걸리거든요. 저희가 거래량이 일본보다는 4배 많고 네. 미국보다는 2배 많으니까 네. 7에서 8%의 회전량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근데 저성장으로 갈수록 감소할 것 같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나라도 지방으로 가면은 회전율이 급격히 떨어지거든요. 네. 지금은 유동성이 좀 있으니까 회전율이 높고 이때 열심히 빠져나와라.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 어떤 부동산발 인플레이션이 본격화된다라는 측면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예를 들어 건축비가 엄청나게 상승했다는 거죠. 네. 어제 이제 그 뉴스가 나왔는데, 모 건설회사가 송파 우성 4단지 수주를 했는데 대략 계산을 해보니까 3,800억 수주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세대수가 한 835세대인가 850세대인가 정도 돼요. 네. 그러니까 제가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건축비가 30평 아파트로 나눠보니까 평당 건축비가 깜짝 놀랐어요. 네. 1,000만 원 넘었네요. 1,000만 원이 아니고 네. 1,500이 넘더라고요. 아, 네. 뭐 2,000만 원 가까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다른 정지나 뭐 이런 네. 다른 게 다 있겠지만 굉장히 높게 형성되더라고요. 야, 근데 보통 건축비뿐만 아니라 금융비 같은 게 드는 게 총사업인데, 네. 그러니까 건축비는 전체 사업의 직접비가 한 60% 정도 되잖아요. 네네. 건설사가 수주하는 거는 건축비만 수주한 건데 그 그러니까요. 프로젝트 전체는 다른 돈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니까 네. 이제 비싼 프로젝트네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거 말고 말씀하신 대로 뭐 다른 것도 또 들어갈 거고 네네. 등등등 하니까, 그러면은 야, 이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 평당 뭐 한 이제 1,000만 원이 아니라 1,500을 향해서 가고, 그러면 인플레이션은 자연스러운 거 아니냐, 그래서 집값이 오르는 게 자연스러운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현장에 또 계셔보셨잖아요. 이렇게까지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공급 단가가 높아지면은 미래에는 이 가액으로만 주택 공급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이것이 지금 시장에 만연한 소위 시장 강세론자들이 매일 주장하는 공급 부족론의 근간이거든요. 네네. 공사비가 너무 비싸졌으니까 주택 공급하지 못하고, 네. 결국에 그럼 주택 공급을 못할 것이고, 그럼 주택 공급을 못하면은 주택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 이거랑 이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이론 속에서 이게 이제 나오게 되는 거가 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그거는 이제 만사 모든 것을 이제 수요 공급으로만 보니까, 네. 수요 공급만 봤을 때 이제 그런 생각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 공급 사이드에서는 저희가 순공급을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정비사업 공급 아무리 해봐야 순공급이 거의 없어요. 네. 그냥 순공급은 항상 그냥 신규 택지로만 나왔거든요. 네네. 그리고 아직 우리 3기 신도시나 이런 거는 아예 공급도 안 됐습니다. 지금 본 청약은 시작도 안 했어요. 그냥 사전 청약으로 페이퍼 네. 공급만 조금 됐었고, 그래서 아직 제대로 된 공급이 우리한테 거의 없었고, 네. 그냥 구도심 공급들만 있다 보니까 이런 효과가 있었고요. 그래서 서울도 막 과거에 정비사업 활성화될 때 보시면은 요즘에 멸실이 주택 멸실이 1년에 한 14만원, 15만원씩 멸실되고 있는데 굉장히 많네요. 엄청 많은 양이 멸실되고요. 아파트도 17년부터 16년부터 21년까지는 1년에 5만원씩 멸실됐고요. 네. 서울도 10,000세대 넘는 주택 멸실이 아파트로만 있습니다. 네. 서울에 아파트 2만 세대 입주하는데 10,000세대가 멸실이에요. 그러면 순공급이 막 10,000대로 내려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거꾸로 정비사업이 위축되니까 멸실이 좀 없어졌는데, 그래서 순공급 효과가 조금 있는 편이고, 그러니까는 시장에서는 정부도 정책도 이거 다 알고 있어가지고 멸실을 촉진시켜야 그 인위적인 그 이주 수요가 막 나오고, 네. 그게 인차료 상승으로 가고 그게 매매가 상승으로 가고 막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제도를 끌고 가는데, 그러니까 전반적인 코어 핵심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전세가 강세로 매매가 강세로 가고 있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매매가 안정이나 전세가 안정 대책을 많이 안 내는 이유가 무엇인가? 저는 공무원들이 네. 재산이 다 부동산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런 생각도 하는데요. 네. 그거는 약간 그 음모론적 사고관일 수도 있고
저의 해석은 지금 PF 시장에 문제가 있으니까 네. 지금 정부는 이제 자산시장 등락에는 옛날부터 관심이 없었어요. 네네네. 그냥 경제에는 관심이 있었죠. GDP와 생산에 관심이 있었어요. 네네. 근데 PF가 무너지면은 GDP가 좀 음. 훼손되니까 그게 싫어가지고 PF 정리할 때까지 좀 부양을 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DSR 2단계도 7월 1일 시행인데 이거 9월로 하자. 네. 7월부터 PF 정리해야 되는데 시장 꺾일까봐. 네. 그래서 좀 PF를 살리기 위해서 네. 이제 주택시장 강세를 어느 정도 용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그 부분이 정부의 생각인 것 같고 다만 제가 이거를 지적하는 입장에서는 PF 살리려면 PF 대책을 내면 되지 왜 수도권 주택가의 강세 대책으로 이제 내느냐 그리고 PF는 지방 PF가 더 많은데 네, 그렇죠. 지방은 지금 전세가 매매가 마이너스니까 네네. 그 지방 PF 정리가 되겠냐 결국에는 수도권에서만 청약이 잘 되고 매매가도 이쪽만 계속 강세고 피크아웃 논리가 지배해가지고 사람들 인식이 그렇게 갔기 때문에 네. 지금은 막 PF 대책을 내면 낼수록 지방이 더 위축되고 수도권 강세는 더 심화되고 지방에서 아까 소스타임 배블런 얘기하셨는데 제 채널 댓글에 그런 글들이 많이 달리더라고요. 지금 지방에 계신 분들도 마치 수도권에 아파트 한 채 있는 게 그게 그 배블런의 유한계급 같은 포지션이라는 거예요. 나 수도권에 집 한 채 사놨어. 네. 이런 거예요. 네. 그 안에서. 그러니까는 지금 원정 매수 비중이 다시 역대 최고를 향해서 올라가고 있고 그런 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그래가지고 마켓 상황이 이런데 막 PF라는 그런 프로그램, PF 살리는 프로그램만 잘 쓰면 되는 거를 그냥 마켓 전체를 들어올려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니까 이 부작용이 좀 클 것 같습니다. 저 생각할 때는. 네. 사실은 뭐 지방은 지금 아주 지방 같은 경우는 수요 공급의 문제가 아니라 수요 공급의 문제이긴 하죠. 그래서 수요가 좀 없고 공급이 많아지면은 건축비 이하로 가격이 충분히 떨어지기도 하거든요. 네, 그게 네. 공급 가액이 시장 가격은 아니니까요. 네, 그러니까. 네, 저는 그래서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공급 가액이 시장 가격 아니고 공급 가액이 얼마가 됐다 손 치더라도 그 가격으로 무조건 팔려야 된다 하면 전 세계 자동차는 다 팔려야죠. 네, 근데 이제 수요가 있는 만큼 팔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공급이랑 수요랑은 그냥 공급주의적 사고관이고 네, 수요주의적 사고관으로 바꾼다면 수요가 위축된다면은 공급이 없더라도 공급이 일정 기간 없더라도 건설사에는 그런 얘기 하거든요. 우리 수주 2년 안 해도 그냥 먹고 산다. 그런 것처럼 그냥 공급이 어느 정도 없다 손치더라도 수요가 그만큼 위축된 상태에서는 뭐 시장은 그냥 굴러갈 것이고 26년 지금 입주 감소 얘기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은데 그냥 주택 공급은 늘 가격 따라갔었거든요. 네. 주택 가격 화랑기에는 공급이 늘었고 네. 침체기에는 위축되다 보니까 26년 왜 위축됐냐면 22년, 23년이 하락장이다 보니까 분양이 없었던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다시 조금 올라오니까 분양 올라오겠죠? 그럼 26년은 위축되지만 그 다음부터는 다시 좀 올라올 거 아닙니까? 네. 결국 그래서 그냥 시장 따라서 늘 가는 거였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네.